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몇백 분이 이제 보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주셔서,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그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한국에서 경제학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금융업에 일하고자 하는 학부생인데 업계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라는 댓글을 올려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함이 이희범 군이네요. 우선 한국과 미국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가져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인 뭐 투자나 금융업은 여기서 진행되는 거나 한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투자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걸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란 영어로 investment, 투자.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은 투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일단 생각해 보시죠.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당장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주식 투자, 뭐 대표적인 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뭐 얼마를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 어떤 뭐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투자가 또 뭐가 있나요? 부동산 투자 그게 있죠. 빌딩을 샀다든지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다든지 뭐 전원주택을 샀다든지 이런 거가 있겠죠. 뭐 증권도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식과 증권은 다른 거 아시죠? 영어로 얘기하면 픽스드 인컴이냐 시큐리티를 얘기할 때 주식은 스탁이죠. 그 다음에 그 증권은 본드입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저는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인베스트먼트 하면 무슨 뜻인지 다 나오잖아요. 투자는 인생이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본주의 경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사는 이상 투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자고요. 사람이 태어나죠. 어느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얘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죠.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군대를 갔다 그러지만 그다음에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쭉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크면 저 시집 장가를 또 보내야 되고 또 리타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 투자라는 거를 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미국에서는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세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느 몇 년 지났을 때 투자하던 자금으로 당장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힘드니까 이제 보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는 비용 이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아이가 학교를 하게 되면은 또 학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는 데이케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 유아원이라고 그러나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금전으로 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카운트가 있고 그 세금전으로 이제 세빙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대신 낼 수가 있습니다. 세금 후를 하면 이제 굉장히 돈 커지니까 그렇게 세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학장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529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529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학 학자금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529을 들죠. 맥시멈 모먼트가 있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그 투자 상환금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시 텍스가 없습니다. 텍스 프리. 뭐 그런 거. 애가 이제 커서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집을 사게 되면 또 자기가 이제 투자 어카운트에 있어서 그래서 리타이먼트 펀드가 이제 59.5세 전에 돈을 뽑게 되면 이제 10% 페널티가 하지만 first home buyer 처음에 이 젊은 커플들이 아이가 있는 집에서 집을 사게 될 때는 $10,000 정도는 $10,000까지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돈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리타이먼트 펀드에서 $10,000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고 리타이어하게 되면 리타이먼트 펀드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국민 펜션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401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어카운트에 이제 쭉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모아지고 이제 리타이어먼트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100만 불이다 하면은 100만 불을 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쓰는 게 아니라 그 100만 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5%에서 많게는 7% 정도 되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애니리티 프라다가 산다든지 금융상품이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주로 하는 원금은 자기네들이 이제 불리고 이제 4%에서 5% 정도를 매년 이사하게 되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죽을 때까지는 까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원금이 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transfer the wealth,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트러스트 어카운트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을 바로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세금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다른 엔티티니까 거기 넣었다가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넣었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유산을 남길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은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머지 돈은 뭐 미국 사람들이 그걸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요만큼 아이들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뭐 그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endowment ac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ENDOWMENT. 이제 donors 펀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세금이 절약이 많이 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벌수록 인도문이나 그 차리티 어카운트에 돈을 넣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료이 낮아지는 거죠. 세금을 내는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낮아지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그 투자라는 거는 자기와 같이 가는 인생이에요. 똑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금융상품 그 투자에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증권 투자나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만 가지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뭐 20세기형 1929년 대공황 때부터도 그건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단계는 폴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투자 어카운트를 한 주식 몇 가지 주식에 뭐 섞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의 일부는 얼마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놓고 일부는 여기 놓고 일부는 저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 놓습니다. 왜 섞어 놓냐면은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리스크 테이커냐, 리스크를 어버스 하고 싶으냐, 피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폴폴리오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메인테인을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리스크가 적어져야 되겠죠. 30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60대 때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리스크를 더 갈 수가 있겠죠. 돈이 적으면 리스크를 더 걸 수가 없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크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제 투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인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financial planning을 해야 됩니다. 재정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플랜을 하지 않으면은 엄한 데 가서 엄한 돈 쓰고 가지고 있는 내가 벌 수 있는 게 시기나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맥시미제이션을 시키느냐 이런 거는 게 파이낸셜 플래닝이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최종적으로 파이낸셜 플래닝이다. 어떠한 한국에서 있는 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이래서 한 가정이나 한 기업이나 그 기업도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플래닝은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거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지 않고는 그 인베스트먼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거는 또 조금씩 잘라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 미국에서 투자를 얘기할 때 대공황을 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대공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대공황이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요거 이렇게 뭐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진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margin account, M-A-R-G-I-N. 한번 찾아보시죠. 마진 어카운트가 어떤 어카운트인지. 내가 뭐 1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투자 회사에서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50대 50. 내 돈 1억하고 투자 회사에서는 1억하고 그걸 합쳐서 투자를 해요. 벌면은 쭉 배가 되죠. 왜냐면 5%만 올라도 5, 25, 250만 원만 내가 250만 원을 벌 수가 있잖아요. 2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가 해서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벌고 대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더 잃는 거죠. 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게 이제 계속 히트를 치다가 1929년에 확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그때 당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진짜 그 당시는 누구나 다 투자를 했어요. 뭐 집도 없는 사람도 투자하고 뭐 농부도 하고 뭐 커피숍에 있는 뭐 서버도 뭐 웨트레스도 뭐 투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너도 하다 그거를 제한하는 레귤레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커진 거죠. 그래서 왕창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률이 증대되니까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내앉고 그래가지고 십몇 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루즈벨트의 빅딜인가요? 그 있기 전까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법, 증권법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집니다. 1933년, 그러니까 딱 정확히 4년 뒤죠. 금융법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Security Law of 1933, Security Investment Law of 1934, 1934년에 투자법도 생기죠. SEC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SEC. SEC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regulation 법을 어떻게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이상 어떻게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어네티컬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왁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쓰이게 된 거죠. 보십시오.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사건이 터지면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29년에 터졌으니까 30년, 31년, 32년, 33년에 발표했으니까 3년 내내 연구를 한 거잖아요. 매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진짜 대공황이 없어야 되겠느냐. 대공황이 그 이후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뭐 있었지만 그만 회복이 되고 지금 뭐 그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좀 젊은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기성 세대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학생분들은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와서 한국을 리더십을 가지고 하실 때는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터졌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지가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고 더 여러 전문가들이 합쳐가지고 몇 년 동안 싸매고 고생해서 나온 법들이 그게 제대로 된 법이지 뭐 당장 뭐 몇 개월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그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933년, 1934년에 만든 법이 2015년에도 정리됩니다. 이 나라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하나를 제가 레코멘데이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법입니다. 데니얼 카나멘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Thinking Fast and Slow. 어떤 의사결정은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천천히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컴플렉스. 어떤 사건들이 컴플렉스할 때 있어요. 노벨 물리학자는 심리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자면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도 한 70%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들 나한테 추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투자 3단계도 말씀드렸고, 투자는 무엇이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가 가끔씩 방문하는데 뉴스나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무슨 펀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투자하십시오. 그런 거는 미국이 1929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금융상품을 새로 만들면 수학자가 있고 과학자들 막 만들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오래된 거죠. 그런 방법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죠. 아까 제가 하나의 인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혜택 받아서 부모님들이 돈이 많은 분이 있으면은 있을 수가 있고, 혜택이 없어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리스크가 다 다른데 어떤 금융상품을 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의 돈이 어떠한 성격의 돈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를 할 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이 10분의 1의 내 자산인지 이게 몰빵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는 주식 투자를 누가 한다. 내가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내가 20억이 있는데 이거 되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배를 올고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만큼인데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0분의 1만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해보는 거는 괜찮아도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해야 될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리스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도덕성입니다. 투자는 도덕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리스크를 자기가 뭐 돈을 가지고 뭐 중간에 뭐 하는 거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투자 회사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다른 거죠. 그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투자를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을 해서도 안 돼요. 그게 미국에 있는 법입니다. 이 1929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또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죠. 모든 거는 서류로 남아야 됩니다.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 몰빵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돈인데 하지만 전문가, 의사 또 내가 직접 내 몸을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업계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고객을 담당할 때는 그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수치화된 정당한 방법 또 그 아주 확실한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상품 중심으로 가는 거는 이미 19세기에서 끝난 거고요. 미국에서는 누가 중심으로 와야 되겠어요?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인지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중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결론이 나죠. 리스크를 얼마나 걸 수가 있는지. 한국에서나 이제 일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만 투자하면은 야 내가 몇 프로 할 수 있어. 내가 뭐 12%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도 돈을 해서 투자를 맡기시는 분도 첫 번째 질문을 그래요. 내가 리턴을 할 수 있어요. 리턴이 클수록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리턴과 리스크는 반비례합니다. large 캡 있고 mid 캡 있고 small 캡이 있어요. 에퀴리를 보자고요. 에퀴리 시장은 이제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증권 시장은 픽스드 인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lternative investment에서 뭐 콜이니 푸시니 뭐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뭐 퓨처가 또 다른 거고 파생 상품 같은 거 다른 거 얘기지만 큰 두 원리를 보면은 픽스드 인컴 즉 증권 번드죠. 기업의 빚이 아닙니까? 내가 어음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매년 5% 줄 테니까 내가 이 돈 빌려주셔. 그럼 매년 5%뭐 언제까지 갚겠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라지 캡은 큰 회사, 미드 캡은 중간 회사, 스몰 캡은 작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 작은 회사로 볼라틸리티가 높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10몇%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16% 떨어지고. 그다음에 라지 캡은 아주 일정하죠.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미드 캡은 중간입니다. 그 전체적인 마켓 캡이 얼마에 따라서 이제 잘라지는 건데.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리스크를 알아야 되고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숙된 투자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는 구축이 돼 있어요. 벌써 뭐 100년이지 않습니까? 100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여기서는. 이미 다 경험을 한 거를 한국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제가 한국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I don't car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됐으면 내가 모국인데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될 게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 리워드가 크면 리스크가 크다는 걸 항상 알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환경에 맞는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를 모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모르면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하고 진짜 동고동락, 목숨까지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는 가족 간이라도 따질 건 따지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아,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남이든 아니든 이게 바람 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제가 한국말 중에 싫어하는 게 법대로 하자입니다. 가장 정당한 방법이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는 법 없이 살다. 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모르는 것도 에티컬한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산다는 얘기는 옛날 농경문화 때나 있은 얘기지, 지금 현대사회 21세기 사는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의 극도의 자본주의 시장을 살 때는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키면서 살기도 힘들어요. 뭐가 어떤 법이 있는지 국회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모르는 것도,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고객돈을 제가 운영하다가 몰랐습니다. I'm sorry.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unethical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법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 투자가 올랐어요. 작년 어저께에 비해서 1.22% 올랐습니다. S&P 500가 2008년 당시에 600, 700 했습니다.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은 safe have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이고 가장 safe haven, 안전한 투자처가 된다고 해서 뭐 어떤 폴폴 짜더라도 미국은 이제 끼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폴폴리오를 운영하고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리스크가 분산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도 저희 회사에서만 하는 건 1000여 개가 넘어요. 그 일일이 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폴폴리오에 1000여 개가 되는 금융상품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낸셜 상황, 나이, 자산의 그 어떤 정도, 그 다음에 marital, 그러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폴폴을 짜주고 지속적으로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아껴주고 그 평생 어떤 빅 이벤트라고 그러죠. 어떤 뭐 결혼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때 대비를 해서 쭉쭉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는 역할이다. 투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투자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런 것이 합리적이고 또 한국이 좀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이거는 이제 원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나 있으면 항상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어떤
금융계 조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저 십몇 년 전에 땄던 게 아직도 있어요. 하나 양입니다요. 하나 양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다 보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양을 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금융은 인생입니다. 다시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또 보람차고 좀 더 뭐 같은 돈을 벌어도 좀 그 돈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좀 생각을 되는데 대학생 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는 좀 더 나은 그런 그 한국이 돼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